안녕하세요. 책 읽는 밤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잠자기 전에 책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책 읽는 밤 유튜브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이야기 들으면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내용에 몰입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기에 좋은 책들로 선정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사에서 나온 림태주 시인의 관계의 물리학입니다. 서문 낭독하고 제가 특별히 재미있게 읽은 구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닿으며. 길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그 길이 생겨났을까? 누가 처음에 그 길을 내려고 했을까?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숙연해졌다. 살아있는 것들은 오고 가고 서로 잇고 맺는다. 인맥은 나무의 길이 되고 혈관은 몸의 길이 된다. 우주는 별빛이 내는 도로공사로 야간에도 환하고 왁자하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나러 갈 때 나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눈이 녹았고 지표면에 고스란히 나의 흔적이 스며들었다. 흔적을 따라 나는 당신에게 자꾸 갔고 당신과 나 사이에 길이 생겨났다.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한다.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이었길래 세상에 없던 길이 저토록 생겨날 수 있었는가를.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다. 인연이 관계로 나아가려면 서로 간의 아름다운 증표가 필요하고 영혼이란 아마도 관계 때문에 생겨난 관념일 것이다. 몸은 내게 돌아와야 하므로 길 저편에 남겨두고 올 또 다른 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몸을 뺀 나머지 전부를 일컫는 영혼이 생겨난 이유다. 몸이 서로를 잇는 길이라면 영혼은 서로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욕망이다. 나는 길을 내며 걸었고 그 위에서 살았고 그로부터 애증을 배웠다. 여기 풀어놓은 관계에 관한 글들은 그러므로 내가 길 위에서 겪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외로웠던 일들의 기록이다. 온전히 내 것도 아니고 유별난 삶의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알게 된 세상살이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글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서 기억해둘 만한 관계의 은유 몇 낱을 여기 붙잡아 두려고 했을 뿐이다. 모든 게 처음이고 서툴렀던 젊은 날. 힘겹고 두렵지 않은 관계가 어디 있으랴. 이 글들은 젊은 날의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나에게 내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인생에 관계의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나의 이야기들이 조금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에게도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기를 바란다. 적당한 거리는 얼마쯤일까? 봄볕이 완연한 때였다. 엄마가 텃밭에다 무언가를 열심히 심고 있었다. 어린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 풀들은 다 뭐야? 풀이 아니라 이건 토마토고, 이건 고추고, 이건 가지고, 이건 오이 모종이지. 어린 내 눈에는 풀이나 채소 모종이나 그게 그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널찍이 간격을 벌려 모종을 심었다.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심어? 얘네들 심심하겠다. 엄마가 모종을 심다 말고 허리를 젖히고 웃었다. 가깝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란다. 지금은 멀어서 외롭겠지만 나중에는 외려 고맙다고 그럴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때쯤에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상처를 입게 돼. 햇볕과 바람이 드나들고 통하려면 사이가 적당하게 벌어져야 해. 그래야 마음껏 가지를 벌려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수 있거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상처란 말을 배웠다. 마음껏 햇볕을 쬐지 못해 자유롭게 팔을 벌리지 못해 그늘지고 외로워진 자리. 사이가 적당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을 다친 흔적. 살면서 나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날로 돌아가 적당한 거리란 얼마쯤을 말하는 건지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좋으면 가까워지려고 애쓴다. 멀어질까봐 꼭 붙든다. 그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운 만큼 아프게 되고 사랑한 만큼 상처도 입는다. 감정의 거리만큼 딱 그만큼 기쁘고 그립고 외롭고 버거운 것이 사람과의 사이다. 가을 배추 아주 심기는 40cm, 토마토 옮겨 심기는 50cm인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명료하게 정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나는 이곳에서 천국까지의 거리를 상상해 보았다. 거리를 재려면 천국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천체에도, 구글 지도에도, 성경책에도 천국의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천국이 몇 번지에 있는지 어느 지도에도 표시돼 있지 않다면 없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미쳤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이 허전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천국의 위치를 궁리해 보았다. 천국이 있으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지, 누가 가장 천국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의 뜻을 알아챘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가장 잘 찾아가지 않는 곳, 그곳에 천국을 숨겨놓았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곳은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사람과 천국과의 거리는 제로다. 당신과 나 사이의 최적의 거리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당신과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서로에게 천국을 보여줄지 지옥을 보여줄지는 당신과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서로의 마음에서 마음에 가닿는 거리가 곧 천국이란 걸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신이 봄날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이유는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재느라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떤 씨앗이라도 심으라는 뜻이다. 당신의 입장. 한동안 관광버스 여행을 부지런히 다닌 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땅 밟기라는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따라다녔다.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옛 절터나 마을 인근 암벽에 투박한 솜씨로 부조된 마의 석불 따위를 보러 다녔다. 한적해서 좋았다. 자주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로 인해 매번 분위기가 바뀌었다. 나는 익숙한 듯 하면서 낯선, 너무 조용하지도 너무 소란스럽지도 않은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인솔자가 좀 특이했다. 그는 한 번씩 모든 여행객이 자리를 바꿔가며 앉게 했다. 한 번은 귀찮아져서 그에게 물었다. 여기서도 좌석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앉은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고 누구와 앉느냐에 따라 여행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그의 관점과 세심함이 마음에 들어서 더 열심히 따라다녔는지도 모른다. 학창시절의 교사들은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자리를 번갈아 배치했다. 자리는 성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믿어서 그랬을 것이다. 대체로 교단 앞쪽에 앉는 아이들의 성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 앞자리에 앉았던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나이에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다녔을 것이다. 뒷자리에 앉으면 몰래 할 수 있는 공상의 종류와 무료를 달랠 장난질의 창의가 늘어난다. 등급은 교정의 동백꽃처럼 뚝뚝 떨어지지만 상상력은 우주까지 확장되고 교우관계는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고소해진다.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더러 시인이 되는 아이도 뒷자리에서 배출된다. 입장이란 말이 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서 있는 자리라는 뜻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말은 서로 자리를 바꿔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는 의미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사람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취향과 성격도 다르다. 자리에 따라 자리만큼 우리는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자주 잊는다. 나에게 나의 입장이 있듯이 당신에게는 당신의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삶은 관계의 총합이고 관계는 입장들의 교집합이다. 상대방이 없는 관계란 성립 불가능하고 모든 상대방은 각자의 입장으로 존립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성이라면 저 별빛 하나하나가 다 입장들이다. 별빛이 반짝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어둠 속에 별이 있는 줄 알아보겠는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말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언어 유희를 빌리자면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애국가, 재창도, 축사도 아니다. 입장이다. 입장을 해야 비로소 모든 행사가 시작된다. 우주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행성을 구경하려면 외계인들과 관계의 문부터 열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뭔지 알아야 외계 출입 비자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껏 내가 다녀온 별천지의 관람권이나 오리온좌의 입장권에는 이런 문구가 분명하게 찍혀 있었다. 당신은 나의 입장을 인정합니까? 늦음과 느림. 늦되는 사람이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로 꼽은 레이먼 챈틀러는
51세에 작가로 데뷔했고, 철도원을 쓴 아사다 지로는 36세에, 소설가 박완서는 40세에 등단해 그야말로 주옥 같은 작품들을 쏟아냈다. 이보다 더 늦게, 아주 나중에 이룬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일을 늦게 시작하거나 늦게 이치를 깨우친 사람을 늦깎이라고 한다. 나는 무슨 일이든 착수가 늦는 사람이라 늦깎이에 해당한다. 세상의 속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늦음은 느림이고 게으름이고 불성실이고 무능력이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큰 뜻을 세우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빛나는 업적을 남기기에는 애당초 깜냥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죽기 전까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진짜 나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나 자신도 가늠하기 어렵다. 나는 느리고 미루는 버릇이 있다. 내가 시간을 정해 처리해도 되는 일이라면 생각을 느리고 시간을 늘려서 미루고 또 미룬다. 미루고 느리다가 실행에 옮기는데 20년이 걸린 일도 있다. 목공이나 그림 배우기는 벌써 3년째 밀려나고 있다. 막상 실행에 옮겨 뭘 새롭게 할 때 요령을 깨우치는데도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느린 데다 아둔하기까지 한 것이다.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문제될 건 없지만 마냥 유한 성격은 아니라서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럴 땐 또 다른 변명으로 위안을 삼는다. 늦되려고 그러나 보다.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되면 되는 것 아닌가?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 다음 세상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편이 있다. 매사에 지나치게 바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지간한 일은 귀찮다는 듯 뭉개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가든지 무던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서름서름하게 구는 사람도 있다. 그런 기질이나 성향이 무슨 삶의 방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그 사람들의 터득한 행복의 기술이고 삶의 요령이라고 믿는다. 살아가는데 지장될 게 없다. 특별히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다. 그걸 성공의 기준으로 돈 많이 버는 능력의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않는다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참 피곤하고 성가시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성공이다. 왜 성공의 잣대로 모든 걸 재려는 것일까? 성공하지 못하면 삶이 아닌가? 왜 다들 그렇게 성공에 목매달고 사는가? 내 생각에 사람은 살면서 딱 한 가지만 성공하면 된다. 그건 누구나 성공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죽는 일이다. 생각보다 죽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미루고 미루다가 더 미룰 수 없어 겨우 끝마치기도 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퇴장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도 한다. 어쨌든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 살아내고 죽는 거니까 확실한 성공인 셈이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조급하게 굴 필요도 없다. 삐까번쩍한 성공담에 부러움을 보낼 이유도 없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준다면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요즘 텔레비전 뉴스가 너무 자주, 너무 지겹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앞으로도 나의 속도로 살아가려고 한다. 나중에 죽음 하나만 잘 성공하고 싶다. 나의 진가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미루다가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려고 한다.